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6.25 전쟁에서 전사한 우리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 전쟁 영웅, 우리 영웅의 유해를 소품 취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작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유해를 모시고 온 공군의 비행기도 전혀 다른 비행기가 기념식 때 동원된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고국 땅을 70년 동안 밟지 못했던 우리의 전쟁 영웅, 전사자들, 그 유해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얼마 전 돌아왔습니다. 고국의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새롭게 일고 있는 논란은 정부가 전사자들의 유해를 소품 취급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논란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홍콩을 두고 싼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홍콩과 엑시트를 합쳐서 탈출, 핵시트의 문이 열린다라는 얘기까지 동아일보 일면에 쓰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요, 미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을 가결했죠. 외국 세력과 결탁된 최고 종신형. 그리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방물자 첨단 기술 수출을 규제하겠다. 홍콩을 향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것에 대해서 미국이 검토 중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 그 사이에 낀 홍콩. 이제 홍콩이 예전의 그 홍콩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추경안 뚝딱뚝딱 심의. 여당이 38조 원을 한두 시간 만에 땅땅했다. 한겨레 신문도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심사를 강행했는데 정의당도 기재위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여당의 밀어붙이기식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퇴장을 했습니다. 원안보다 2조 9,52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38조 원인데 이게 다 세금이죠. 한두 시간 만에 과연 땅땅한 것이 적절하냐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8천만 원 올려달라니 전세 폭등을 부른 규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또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전세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는 걸 조선일보 기자들이 썼어요. 경기 하남 같은 경우는 전세 세입자한테 다음 전세 계속 연장하려면 8천만 원 올려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전세 공급이 확 줄었어요. 서민들이 아우성.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도 이렇게 오르고 있다. 정부가 대출을 막고 실거주를 강화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라고 조선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값도 1년 새 3천만 원 올랐다는 겁니다. 주거의 안전성,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잣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중요한 잣대는 서민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싼 전세, 착한 전세들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느냐도 중요한 잣대인데 이 잣대를 과연 얼마만큼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컨닝도 모자라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대리시험 좀 쳐주세요. 뭐 이런 풍속이 생겼다고 해요. 컨설팅 학원 어플 통해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급기야 영어 에세이도 써야 되는데 과제도 좀 해주세요. 이걸 맡기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학 측은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사실상 포기했다고 한국일보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참 어쩌다가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됐는지.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하신 정혁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래통합당 출신의 소신파 국회의원입니다. 두 분의 합쳐서 선수가 5선이에요. 3초대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자 출신의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입니다.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와대로 출입한 베테랑 기자입니다.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소품. 전사자들의 유해를 정부가 소품 취급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무슨 소리일까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짚어보죠. 정부의 해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대여금.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정경심 씨와 과연 공모를 했는가 여부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지금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대여금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고물상입니다. 고물상에서 정말로 예상치 못한 게 발견돼서 저도 놀라고 국민들도 놀라고 국방부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발견된 것인지 잠시 후에 사파남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공개하겠습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얼마 전 6.25 전사자 147분의 유해가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거고요. 밤 8시에 정부는 하와이에서 날아온 공군의 급유기 안에 있던 유해를 품에 안고 우리 장병들이 소중하게 그 공군에서 내려오는 장면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전사자들이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순간을 생중계로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모두 연출이었습니다. 톱뉴스 주제 공개합니다. 전쟁 영웅에 대한 예의라고 톱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유해는 이미 전날 도착해 있었고 원래 실려온 비행기에서 내려져 어디선가 하룻밤을 보냈으며 그중에 7군은 행사를 위해 다른 비행기에 실려야 했습니다. 유해가 70년 만에 실제 도착했을 때 누가 어떻게 그 유해를 마중했는지는 현재로서 알 길이 없습니다. 전쟁 영웅들의 유해를 무대에 소품 취급했다는 논란이 오늘 강하게 일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하와이에서 우리의 유해를 소중하게 모셔온 공군의 급유기에 그래픽을 쏘는 기념식을 마련했다라고 애초에 설명을 했는데 실제 기념식에 동원됐던 공군의 급유기는 상관이 없는 다른 급유기였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 논란인데 24일 실제 유해를 모셔왔던 급유기는 왼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의 급유기입니다. 저 안에 하와이에서 모셔온 147분의 유해가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그 순간을 기념식을 한 건데 정작 25일 밤에 행사에 동원됐던 급유기는 하와이에서 유해를 모셔온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똑같이 생긴 다른 급유기를 기념식에 동원시킨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급유기가 이 급유기가 아닌가벼 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전사자들, 그것도 70년 만에 고국 땅을 겨우 밟는 이 유해를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우했느냐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쇼를 위한 소품으로 여긴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6.25 70주년 행사 전날 24일이에요. 참전용사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공중급유기로 서울 성남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70주년 공환식 행사 때는 공중급유기의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 이벤트가 열렸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화면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공중급유기에 글자와 영상을 비춰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극적으로 무언가를 연출을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요, 호국명령 기리는 영상, 유해를 모셔온 공중급유기에 직접 상영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행사에 사용한 비행기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유해를 모셔온 급유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냥 똑같은 공군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항공기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정부 입장 소개해드리죠.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유해를 모시고 온 기차를 행사에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방역 때문이라는 해명, 그런데 애초부터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다음 CG 주세요. 애초에 다른 비행기를 준비했다는 건데 정부가 이번 유해 송환 행사를 위해서
3일 전부터 다른 공중급유기로 사전 연습을 해왔다. 비행기에 영상을 쏘는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미리 다른 공중급유기로 리허설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업체 관계자는요, 투사하는 면적과 영상을 매칭하는 매핑 작업을 해야 하는데 비행기 표면과 같은 공면에서는 평면보다 작업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70년 만에 돌아온 국군 유해가 소품 취급된 것 아니냐, 쇼를 위해 참전 용사의 유해를 이렇게 다뤄도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비행기에 도대체 뭘 쐈길래 이렇게 다른 비행기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논란까지 불거진 걸까요? 밤 8시에 이루어졌던 기념식 장면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6.25 전쟁 당시의 영상도 생생하게 펼쳐졌고요. 더군다나 이 영상이 투여됐던 저 비행기가 이렇게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전사자들을 모셔온 그 비행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이 급유기가 그 급유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재명 기자, 잠시 후에 유해를 어떻게 대우했느냐라는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 테니까 그건 차치하고, 일단은 정부의 해명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 유해를 모시고 온 급유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체 비행기가 투입됐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논란을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영웅에 대한 예우가 적절했느냐인데, 영웅에 대한 예우의 문제는 이제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정부의 거짓말 논란이 있는 거죠. 정부는 분명히 보도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직접 유해를 운송해요. 유해를 직접 가져온 비행기에다가 미디어 파사드를 했다. 다시 거기다가 이제 미디어 영상을 이제 쏴서 어떤 이제 그 감동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해명이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세계 1위 국가죠. 그런 만큼 미국에서 온 비행기를 바로 행사장에 투입할 수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비행기 실력은 유해는 과연 괜찮냐, 이런 논란이 바로 제기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명 자체가 이제 힘을 잃은 거고, 그 다음에 나왔던 해명이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해명보다는 그 다음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마도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는 행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기존 비행기가 아니라 다른 비행기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비행기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쏘는 작업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기존 비행기가 바로 전날 도착했습니다. 행사가 25일 오후 8시 넘어서 진행됐는데, 전날 유해를 실은 비행기는 전날 오후 5시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리 그 공연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되면 바로 유해 송환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위해서 유해를 소품을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제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의 설명이 두 가지잖아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두 번째는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두 가지인데, 미디어 파사드 이벤트가 상당히 감동적이고 급유기에 영상을 투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지만, 그게 진짜로 유해를 모셔온 그 진짜 비행기를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꼬리가 몸통 흔든 격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이날 행사의 주제가 영웅에 대한 격리였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오히려 영웅에 대한 결례란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행사가 사실 행사만 갔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면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될 만한 행사였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 애초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유해를 임시적으로 어디 보관했다가 다시 새로운 비행기에다 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설명했다면 이런 논란을 번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감동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영웅에 대한 예우라는 원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성대한 기념식을 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유해를 모시고 온 그 비행기를 투입하지 못하고 똑같은 다른 비행기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이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그렇다면 정말로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 행사의 주인공인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우리의 전사자들을 대우했느냐의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던 그 장면은 마치 생생하게 유해가 하와이에서 날아와서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듯한 그 장면은 연출이 됐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부는 고향에 돌아온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4일 도착한 참전용사 유해 147구가 서울 현충원이 아닌 항공기 안에 한동안 대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정부 소식 종료. 중앙일보 기자에게 본 행사가 다음날 열릴 예정이라면 현충원에 임시 안치하는 게 예법이다. 유해를 예우한다면 현충원까지 안 가더라도 서울공항 안에 임시 안치소라도 만들어서 모셨어야겠다. 이 70년 만에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냐. 하루를 대기하더라도 예우를 갖췄어야겠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군 관계자는 어차피 도착지랑 행사지가 같은 서울공항이니까 굳이 현충원으로 모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쇼를 위해서 70년 만에 돌아온 유해를 하루 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쇼를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쇼를 위해서는 국민을 속여도 된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이리저리 옮겨졌다는 점은 정말 묵과할 수 없습니다. 70년 만에 미국을 거쳐서 송환된 147구의 참전 용사 유해 봉환 행사는 엄숙하고 숭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만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가 보여지기에 급급한 나머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는 영웅에 대한 결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탁현민 씨가 비서관으로 복귀하지 않으셨어요? 복귀할 때 많은 사람이 얘기했죠. 논란이 될 거다. 근데 실력이 좋으니까 그거를 재능을 사는 건데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 자리에서도 저하고 박용진 의원 걱정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재능을 산 거니까 그 논란이 이제 책임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자, 탁현민이 비서관은 복잡하지 않고 국정 홍보를 내용보다는 형식, 그다음에 의미보다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번의 경우에도 아마 저 70년 만에 돌아오시는 유해에 대한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 국민들한테 멋있게 보여주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형식과 이미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아마 탁현민 비서관한테 저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하루 동안 유해를 모셔야 된다면은 현충원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국방부 관계자가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으면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냥 저게 모셨다면 저게 전형적으로 탁현민 비서관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홍보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조금 연세드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40년 전으로 제 기억이 소환됩니다. 예. 비밀, 천규도 이런 정말 당대의 프로 레슬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산더미까지 큰 미국 레슬러나 일본 레슬러들 계속 코너에 몰리다가 때려 눕히잖아요. 예. 얼마나 신났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쇼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볼 때는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외치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을 텐데 그걸 쇼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황당했었거든요. 아마 이번 이 봉환, 이 행사가 실제로는 저런 상황이었구나를 국민들이 아시고 나서 40년 전에 프로레슬링 쇼처럼 어떤 극도 혈탈감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의 어쨌든 개인 견해인데
박용진 의원님, 에이 설마 정부가 이 전사들의 유해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그 전날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바빠서 못 가신 거고 국방부 장관이라도 가서 예를 다해서 맞이했겠죠? 그리고 비행기 아니더라도 정말로 정중하게 임시 안치소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서 하룻밤 잘 모셨겠죠? 그냥 방치하지 않았겠죠? 뭐 저는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그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땅속에서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기다리고 있던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불가피하게 동원되어야 되는 이미지 메이킹이 있고 또 쇼잉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게 과도해서 이게 차라리 그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조심하고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에 가셔서 4.3 항쟁 희생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건 막 눈물바다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55년 만에 이렇게 사과를 대통령이 하는 걸 들으면서 그리고 201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항쟁과 관련해서 광주 지역에서 희생자들 말고요. 광주 항쟁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희생된 분들의 이름을 막 그 한 분 한 분 불렀을 때 또 눈물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그 행보에서 특히 대통령의 행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들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이런 준비된 쇼잉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국민들에게 진정한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청와대나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유해 봉안 관련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불거져 버린 것 자체가 이 좋은 의도로 준비했었던 이 과정 자체를 다 망가뜨리는 걸로 되고 있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따져봐야겠죠. 정말로 우리 전사자들의 유해를 정부가 예를 갖춰서 잘 대우한 건지 아니면 예정돼 있었던 행사를 위해서 유해를 소품처럼 대우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정부 해명과 사실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논란은 또 다른 포인트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로 낮에 개최하던 6.25 기념식 행사가 최초로 일몰 후인 오후 8시 40분에 시작이 됐죠. 생방송도 했죠. 청와대 해명은 무더위로 인한 고령층 건강을 배려해서 최초로 해가 진 후에 행사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탁현민 복귀작으로 일찍이 주목이 됐던 저 비행기 동체의 영상을 쏘는 저걸 위해서 일몰까지 기다린 것 아니냐. 그래서 유해가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대기시킨 뒤에 그중에 7군은 또 다른 비행기로 뺐다가 이런 행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봉환식이에요. 봉환이 어떤 뜻이냐면 받들어서 모시고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제 147위가 돌아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7분은 신원이 확인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 1950년에서 53년 사이에 돌아가셨을 테니까 아마 1920년대 후반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1930년대 초반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험하셨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그다음 태평양 전쟁 때 온갖 수탈을 갖다가 받으면서 그 다음에 45년부터 50년까지 혼란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참 그 고달픈 인생을 사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장소는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와이까지 가셨지?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을 갖다 보니까 KWIP 프로젝트예요. 이게 뭐냐면 코리안 워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젝트.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게 하루 이틀 뭐 1년 사이에 그게 아니고 25년 동안 한국과 미국 양 국가에서 양 정부에서 이분의 신원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갖다 해서 그 중에 147위가 이분들은 그 한국분이구나 해가지고 북한에서 하와이까지 가셨다가 그러다가 요번에 서울 성남 비행장까지 오셨으니까 정말 힘들게. 이분들은 참 돌아가신 후에도 여러 경로를 갖다가 거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봉환을 해야 되겠다. 예. 받들어가지고 잘 모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했고요. 근데 마침 이 관련된 예산이 2018년도에는 36억 원이었다가 2019년 작년에는 106억으로 늘었고요. 예. 올해도 96억으로. 그래서 이게 잘 모시려고 이렇게 예산도 아주 이렇게 많이 배정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탁현민 비서관이 하셨든 누가 하셨든 모르겠지만은 진심은 잘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제 잘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많은 지금 국민들한테 감동을 갖다가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사실 잠깐 보였지만 그 미디어 파사드 저걸 갖다가 보고 대단하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갖다가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감동은 뭐냐면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막으로도 잠깐 떴었는데 도착지와 행사지가 같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그 비행기에 모셔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예우를 갖다가 하려면 도착지하고 행사지가 다르죠. 번거롭죠. 하지만 번거롭더라도 예우를 갖추어서 현충원에 모셨다가 그 다음날 그 저녁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같은 비행기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하게 한번 보시는 게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랬으면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 쳤을 텐데 예. 너무너무 아쉬움이 남네요.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서 네. 마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막 도착한 듯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뉴스를 보도하는 많은 오늘 조간 신문들에서 인용되는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10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군의 시신 18명을 미국 본국으로 송환할 때 새벽 3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헬기를 타고 40분을 날라서 델라웨어주의 공군기지까지 달려갑니다. 그 영상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영상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죄송합니다만 음악을 빼주세요. 그냥 있는 현장은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군복을 입은 군인들과 나란히 도의를 해서 새벽 3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대통령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장대도 없고요.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당연히 없습니다. 모두 운구차로 18명의 시신이 옮겨질 때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군인과 함께 섞여서 거수 경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미군 전사자가 미국 본국에 도착한 현장에 대통령이 예우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09년 10월 40분이나 헬기를 타고 날아온 오바마 대통령이 새벽 3시에 수송기 한 대를 기다리고요. 그 안에서 지금 막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미군 전사자 유해가 운구차로 옮겨지는 동안 어떠한 음악이나 조명 없이 거수경례를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해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런 식인데요. 김수경 교수님. 그러니까 무엇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대조적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군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성공적인 행사에는 기획이나 연출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단 정말 끝까지 성공적이려면은 이제 들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은 부분 연출이었다는 게 들킨 셈이 됐죠. 그래서 좀 감동이 반감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정부가 이 행사를 감동을 주는 것에 만약에 목적이 있었다면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연출이 있어야 되는데 내러티브가 워낙에 강력하죠. 아까 정혁직 변호사님이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70년 그들의 삶이 너무나 정말 굴곡 많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사시다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이제 그게 70년을 돌아서 이제 이 서울까지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 내러티브가 워낙 강력해서 좀 담백하게 연출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담백하게 했어도 충분히 감동을 많이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이제 이 탁현민 비서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기용이 되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무슨 컴백 무대처럼 마치 뭘 너무 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이제 재기용됐고 자기의 어떤 연출력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멋진 걸 보여주리라 해서 굉장히 대중에게는 생소한 미디어 파사드라는 기법도 사용하고 행사 자체는 매우 훌륭했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렇지만 너무 자기가 드러나 보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날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이 돌아온 147위의 이 유해인데 이제 그분들이 주인공인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탁현민의 연출력이 얼마나 멋지게 보일 것인가. 이거에 아직도 좀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저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 공동연락사무소가 막 공중분해되는 거를 모두가 다 봤잖아요. 예. 700억에 달하는 막 건물이 다 통째로 날아가는 걸 봤고 이걸 보면서 대통령이 6.25 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가 참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는 돌파를 하고 싶고 하지만 6.25는 어쨌든 북에 의한 남침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해야 될 텐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행사에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거는 북한과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이런 유해 앞에서 이제 북한과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는 메시지가 굉장히 좀 묘하다라는 생각에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너무 정부의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행사의 진정한 의미가 좀 가려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 전사자를 맞이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참 눈물 나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통령이 내가 죽더라도 나를 예우해주고 기다려준다. 그래야지만 정말 전쟁 나가다 자기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식을, 남편을 전장에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25일 저 행사를 봤을 때 다들 이렇게 얘기들 했을 겁니다. 야, 탁현민.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이 내용을 다 알고 봤더니 탁현민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25일 날은 내가 확실히 기발하구나. 판문점에서도 그렇게 파란 다리 만들어 놓고 멋지게 연출을 하더니 이번에도 정말 대단한 거 했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다 정말 장치 만들고 뭐 쇼처럼 꾸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탁현민 그리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말고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70년 만에 돌아오시는 국군 장병의 유해를 갖고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아까 연출은 불가피했다. 그 말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동안 저 유해를 비행기 안에 방치했다. 아니면은 저 비행장에 그냥 방치했다. 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탁현민 비서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님 견해셨고요. 박용진 의원님.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군인의 유해를 맞이하는 과정을 보면서 영화가 한 편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제가 봤던 영화인데 2009년도 작이고요. 케빈 베이컨이 주연을 맡았는데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19살짜리 군인의 유해를 자기 고향이라는 걸 확인한 군 간부가 그 유해를 송환하는 전 과정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요. 영화가 너무 단순하죠. 2번의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러니까 아까 그 공항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던 델라웨어주의 도보 공군기지에서 그 유해를 맞이해요. 그래서 거기서 인수를 받아서 2번의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 민간기죠. 그리고 그냥 차로 계속해서 장례 용품을 주로 다루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쭉 해가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그 참전용사의 유해가 있다. 예. 알게 된 그 민간 항공기의 기장의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그 승객들의 그 유해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태도, 이런 게 막 잔잔하게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고향까지 들어가는 길에 그 고속도로에서 알아서 그 고속도로의 트럭 운전자들 그리고 일반 자가용들이 그 유해가 가는 차량을 다 이렇게 호의를 하고 갑니다. 대단히 놀라운 모습들 보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놀라웠던 거죠. 아마 잘하려고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질타를 받게 돼서 참 아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미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영웅들에 대한 예우는 똑같이 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장치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 의원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 반열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제목은 때릴수록 커지는 윤 총장 이라고 달아봤는데요. 묘하죠?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어제 알려진 뉴스니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까지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낙연 의원이 30.8%, 이재명 지사가 15.6%,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다음이군요. 10.1%, 홍준표 5.3%, 황교안 4.8%.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 전체 3위, 야권 주자로 분류된다고 가정해도 1위로 오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특히나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등 여권의 압박을 많이 받아왔던 윤석열 총장이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를 이만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도를 보고 과연 여권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최강욱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장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정부와 맞서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인 것 같고요. 예.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앙지검장이 된 후부터 네네. 정치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대방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이 아주 없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급기야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일부러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주장하는 여권의 인사도 있습니다. 바로 조국 백서 집필진이었던 김남국 의원인데, 윤석열의 고의 충돌 사고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건 김남국 의원의 개인 견해입니다.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서 추 장관과 자꾸 충돌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다. 대통령 후보 되려 멀리 내다보고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러 어기고 일부러 지지율을 높이려고 고의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인가라고 주장을 했군요. 이재명 기자, 최강욱 의원도 그러고 김남국 의원도 그러고 윤석열 총장이 이걸 다 염두에 두고 지지율을 올린 것이다라는 식의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여야의 시각차가 분명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무리한 수사로 또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게 어떻게 보면 항명성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이면서 오히려 정치적 무게감을 스스로 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반면에 야권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추미애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윤 총장들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서 오히려 윤 총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든 간에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야권의 대선 주자가 지금 마땅히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가장 강력하게 맞서는 어떤
반문 대표 주자라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가 윤 총장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만 틀림없어 보이는데 사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윤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오히려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처럼 윤 총장도 이렇게 계속 야권 대선 주자로 뭐 당에 소속돼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자꾸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대한 해석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예. 최강욱, 김남국 여권 인사 두 분의 의견도 들었으니까 야권에서는 과연 이거 어떻게 보는지도 들어야겠죠. 장재원 의원입니다. 윤석열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갑자기 이 정치권에 와서 지지율이 10%까지 올라갈까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윤 대통령 만들고 있다니까요. 추 장관이 오히려 윤 총장을 대권 주자로 만들고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참 다르죠? 그런데 2020년 1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가 실시된 바 있었는데요. 그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참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던 시기인데 그때는 윤 총장의 지지율이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그때는 2위였어요. 더 높았어요. 32.2% 순위가. 윤석열 10.8, 황교안 10.1, 이재명 5.6, 박원순 4.6. 이게 묘하다는 거죠. 두 가지 여론조사를 놓고 본다면 공교롭게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압박할 때 윤 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상승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두고 여권의 몇몇 인사들은 윤 총장이 고의로 그러고 있다라고 해석한 거고 야권에서는 추 장관이 오히려 윤 총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 여당의 박용진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의 해석과 최강욱 의원의 해석 이게 귀가 딱 기울여지네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 고의 충돌하려고 그러고 그런 뜻이 있는 분인 것 같으면 압박하지 말아야 된다. 그분을 괜히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상대 뭐 이렇게 그 마음에 안 드는 여당 후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제 그 정부 측이 정부 여당 측에 좀 이렇게 뭔가 비판적이고 약간 껄끄럽고 불편한 존재로들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럼 굳이 뭐 윤석열 총장을 자꾸 저렇게 언급해서 그 최강욱 그 의원이야 뭐 제 다른 당의 대표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방송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거고 김남국 의원님은 굳이 누가 안 물어봤는데 페이스북에 쓰신 건가요? 저 안 물어본 데 쓴 거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된다. 예. 괜히 여론조사를 한 오마이뉴스도 참 난처하게 됐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2차로 언급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존재감을 정치적으로 키우는 거니까 만일에 그게 불편하시면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불행한 일입니다. 검찰총장은 사실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원회가 열려도 안 오죠. 그러니까 그 법사위가 국정감사를 할 때 그 검찰을 할 때도 아마 검찰을 대검을 할 때 정도만 이렇게 한번 잠깐 그리 찾아갔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국회의 상임위에도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느닷없이 정치권의 논쟁의 한가운데로 소환되어 와서 그리고 이렇게 대권 주자까지 대권 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여나 이런 문제에 우리 정치인들이 입을 댈 필요도 없고 이 논쟁을 불지필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제도와 관행에 따라서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거,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제도를 바꿔서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치에는 입대지 말라라고 말씀 주셨지만 김용태 의원님께는 한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권 주자 1위예요.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정치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영역이잖아요. 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최강욱 의원 얘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바로 사돈 낱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인이 가장 그 윤석열 총장 이렇게 정치적으로 띄워놓고 예. 이상하네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참 황당한 소리 하고 계신다는 제가 분명히 짚고요. 그 윤석열 총장 저는 본인이야 지금 정치 관심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본인 스스로 자기가 검찰총장직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기소한 조국 사건, 그다음에 울산 그 선거 이 불법 개입 사건 이 두 가지 말고도 얼마나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사건들 지금 남아 있는 사건들이 다 현 정권의 적폐라고 불릴 수 있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런 지금 현 정권의 적폐라 불릴 수 있는 것과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임 사태도 있죠. 윤명 사건도 지금 의원 사건도 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국민들 다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런데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니 그럼 가서 뭔가 방송국 가서라도 물어봤더니 알려달라. 예. 윤명호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 뭐 어떻게 돼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정부의 신적폐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렇게 의혹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그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아마도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추미애 장관이니 우리 최강욱 의원이니 김남국 의원이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무슨 이 벌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뭔가 본인들 스스로가 놀라고 스스로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해야 할 일은 좌우 가리지 않고 정말로 이 수사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윤 총장 본인은 지난해 7월과 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 등등 당시에 분명히 정치의 뜻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과 그때가 상황이 많이 달랐던 상황에서의 답변이었거든요.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일지도 궁금한데요. 그때 그 답변 들어보시죠.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총장님, 검사된 이후 지금까지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윤 총장, 과연 상황이 바뀌면 판단도 달라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자, 감사원의 감사 시점이 지금 논란입니다. 공교롭게 윤 총장이 야권 주자로 분류했을 때 1위를 대권 지지율을 기록했을 때 그 동시점에 감사원의 감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검과 중앙지검 동시감사 시점이 묘하다. 지난달 18일에서 이달 3일 대검중앙지검 운영 실태 전반 점검에 대한 고강도 감사. 2018년에는 적폐 수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 라는 이유로 감사가 안 됐었다. 라는 해석도 뭐 있던데 중앙지검 감사원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거 정례정기 감사다. 수사에 대한 부분은 감사 대상도 아니다. 한 검사는 시기적으로 볼 때 감사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이거 중앙일보에 오늘 보도되고 있는 기사인데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뭘요? 국회의원이 왜 좋은지. 예. 그다음 판검사가 왜 좋은지. 예. 좀 나이 들어가지고 사회생활하고 딱 보니까 감사를 안 받는 직업이에요. 감사원 법이 있거든요. 감사원법에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감사를 안 받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옛날부터 쭉 준사법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좋은 데가 공무원 중에 좋은 게 국회의원, 판사, 검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원 뭐 스스로 감사 안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드디어 대검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감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의 저 해명이 조금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정기감사 때가 됐으니까 다시 감사를 갖다가 하는 거다, 정기적으로. 근데 처음 하는데 무슨 이게 정기감사입니까? 이게 조금 의심받을 만한 그런 거는 맞고요. 그다음 어쨌든 법에 의하면은 검찰도 감사 대상에 포함은 되고 명시적으로 제외가 된 건 아니니까 한 곳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시기가 조금 미묘한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대권 주자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국회 일정이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로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못 오시는데 노지구쇼 시청자분들과의 약속 때문에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또 방송해 주신 박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회 얼른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른 가세요. 안전운전하시고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인데 오늘 어떤 분들이 핫플로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조국 일가와 관련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촌 조카에 대해서 징역 4년이 내려졌고요. 두 번째는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이 차기 외교안보 라인으로 검토되는 건 아니냐라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설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 아이에게 작두를 타게 한 엄마가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에 대해서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1심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국 오촌 조카 조모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 배임을 저질렀고 코링크 P 주주에게 피해를 주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관건은 정경심 씨와 공범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느냐인데요. 이 조 전 장관의 조카 조모 씨 사모펀드 비리 혐의는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혐의 3개 중에 증거 인멸 은닉만 유죄가 판결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경심 교수의 돈, 코링크 P에 들어갔는데 이 정 교수의 돈이 투자냐 아니냐와 관련돼서 재판부는 투자금이 아닌 빌려준 돈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와 함께 공모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작년 검찰 수사가 한창의 당시에 함께 공모해서 증거는 인멸했다. 그건 유죄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정경심 교수가 작년 검찰 수사 한창의 당시 내 동생이나 가족 이름이 나오면 큰일 난다. 조국 조카 조모 씨에게 코링크 P 내부 자료를 폐기를 지시해서 증거 인멸한 점은 유죄로 판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경심 교수가 이 조국 전 장관 조카에게 건넨 돈은 투자금이 아니다. 빌려준 돈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한데 조 전 장관의 혐의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조 전 장관의 조카, 오촌 조카에게 유죄가 판결났지만 정경심 씨와 공모를 했느냐라는 다양한 부분 중에 정경심 씨, 조 전 장관의 돈이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오는 정경심 씨 가족의 돈이 오촌 조카에게 들어갔는데 이게 투자금이 아니다. 그러면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정경심 교수와 함께 코링크 P의 사모펀드와 블라인드로 투자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여질 여지가 꽤 있고요. 뭐 일단 정리를 갖다가 해보면은 그 조범동 씨 관련해가지고 혐의는 크게 4가지예요.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그 다음에 핵심은 또 뭐였냐면은 이 코링크 P라고 하는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그 운영자가 누구냐,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그 조범동 씨가 명함을 파고 다녔거든요. 그 명함에
그 총괄 대표라고 명함되어 있었는데 모든 법인에는 법인 등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기부에 또 나타나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그 판단을 갖다가 했냐면 코링크 피의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조범동 씨다라고 하면서 크게 카테고리는 4가지이지만 혐의는 21가지였거든요. 그 중에 이제 20개에 대해서 유죄를 갖다가 인정하면서 징역 4년이면 상당한 그 중한형이 딱 나오게 된 건데,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거는 뭐 조범동 씨가 이번에 그 조국 일과 관련한 첫 판결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정경심 교수와의 관련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혐의가 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입시 비리, 두 번째가 증거인멸, 세 번째가 사모펀드 관련된 그 혐의인데, 그런데 먼저 일단은 증거인멸 관련해가지고는 며칠 전에 나왔던 김병록 씨 판결이나 이번 조범동 씨 판결이나 모두 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관련해가지고는 좀 유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사모펀드인데, 지금 법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정 교수가 이 그 피의에다가 10억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1억 6천만 원 가까운 돈을 돌려받았거든요. 그런데 형식은 컨설팅을 갖다가 해줬다. 그래서 컨설팅 계약으로 받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건, 투자라고 하는 거는 10억을 투자한 게 100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게 투자가 아니고 대여로 받다. 대여로 하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갖다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10억 투자하고 한 18개월 동안에 1억 한 6천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이자가 그렇게 작은 이자는 아니고요. 한 10% 가까운 이자이기 때문에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자가 아니고, 투자라고 하면 직접 자기가 관여를 갖다가 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재판부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판부는 틀리니까 다른 지금 다른 1심 재판부에서는 지금 판결과 또 다른 엇갈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과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김용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코링크 피의에 이른바 투자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공직을 맡고 있으니까, 민정수석 당시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뭐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명으로까지 투자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검찰은 제기한 건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판결을 지금 내린 거군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어제 판결 난 거는요, 조범동이 이 코링크 피 자기 운영자금으로 정경심한테 돈을 빌린 10억에 대해서 이것이 투자냐 아니면은 대여냐 그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 조국 장관 일가의 돈을 코링크 피가 운영하는 펀드에 이제 돈을 갖다 넣었잖아요. 근데 이 펀드가 어디에 지금 투자했는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이것이 뭐 블라인드 펀드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자기가 장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 되면서 모든 이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할 의무를 위반한 게 없다라고 했던 것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좀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그 다음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도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제가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약 19억 정도만 돈을 갖고서도 지금 이 금융감독원에 99억을 모으는 펀드라고 신고한 것 자체는 사실 자본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한 판단을 이번 지금 판결에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민들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사건이 지금 자유로운 재판부, 자유로운 사법부의 마지막 시험대라고 하는 점, 우리 법원이 분명하게 명심하고 국민들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악플입니다. 86세대 핵심으로 불리는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이 차기 외교안보 라인으로 검토되는 건 아니냐라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예컨대 새 통일장관에는 이인영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요, 이인영 의원의 청와대 검증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은 국정원장 후보로요? 아직 설입니다, 설. 확인되지 않은 설입니다. 동아일보 취재가 돼 있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남북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2018년 남북 대화의 국면을 이끌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전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중이다. 몇몇 인사들이 이미 문 대통령에게 임 전 실장을 추천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수경 교수님, 임종석 전 실장이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크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아직 설이긴 합니다만 국정원장, 글쎄요, 이 통일부 장관이라면 몰라도 국정원장 과연 적합하느냐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국정원장? 네, 사실 예전에 학생 운동을 했던 과거 전력 때문에 주사파냐 이런 꼬리표가 달리기도 했던 인물이 국정원장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세월이 참 많이 지났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그 통일부 장관 얘기를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실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매우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북 제재도 걸려 있고 또 북한이 만약에 협조적이라면 우리가 이런 협력을 하자라고 했을 때 북한이 좀 협력하는 어떤 자세를 보이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북한마저도 다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서 여론 이런 데서는 막 이제 욕을 하죠. 뭐 하는 거냐 도대체 통일부 장관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학자 출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뚫을 수 있는 부분도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는 좀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한 명 앉히고 또 혹시 만약에 임종석 씨가 이제 그 국정원장이 된다면 투톱으로 뭔가 이 정말 경색된 남북 관계와 이 막 꽁꽁 막혀 있는 국면을 어떤 뚫어보겠다라는 확실한 의지 표명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게 인물이 누가 잘하고 잘 못해서 지금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2명을 그 자리에 앉힌다면 정부가 확실한 뭔가 의지를 갖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북한에 관련된 문제를 뚫어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전달하는 메시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국회에서 2017년 11월 전희경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것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답습니다.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의원님 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국정원장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역시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것도 국정원장으로서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임종석 실장은 누구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바라는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적인 역할도 국정원장 해야 한다는 거죠. 예컨대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무력 도발을 하고 정보 공작을 하고 있고, 불과 북한이 보낸 악성 해킹 코드 때문에 KBS 방송국까지 마비가 되고 농협은행이 마비가 됐었던 것을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제가 국방부 출입할 때 일. 사실 그런 것들 막아내고 지켜내는 거 국방부 장관만 하는 일이 아니라 국정원장으로 지켜내야 할 일인데 평화의 비둘기로서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닌 거죠. 과연 그 자리에 임종석 전 실장이 가설이긴 합니다만 거론이 된다, 검토가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설이기 때문에 사실 가정을 전제로 말한다는 걸 일단 전제로 얘기를 하고요. 얘기한 것처럼 국정부의 방차 업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현 정부는 일단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정을 활용하겠다. 이런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을 국정원장에 앉힌다면 이제 그런 메시지를 북한한테 분명히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최고위급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과 직접 회담을 한 사람이 우리 정부에 한 4명 정도 있는 거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윤건영 의원 당시 이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죠. 그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우리가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요청을 했지만 바로 거부당했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카드가 거의 임종석 실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임 실장이 지금 임 전 실장이 여러 군데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시작해서 뭐 국정원장 아니면 국가안보실장 여기까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결국 이제 마지막 카드로 좀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정부의 지금 다급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사실 지난 2년 동안 비핵화 협상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뭐 볼턴 회고록 얘기가 그냥 회자됐지만 북한이 과연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이제 커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물, 똑같은 전략, 뭐 똑같은 접근법으로 과연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사실 우려가 좀 있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은 또다시 헛바퀴 돌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 또한 정부가 좀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현철, 정의용이 못한 것을 이인영, 임종석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김현철, 정의용이 못한 건 그거잖아요. 미국 북한 제재를 뚫고 유엔 미국 제재를 뚫고서 북한을 도와주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임종석, 이인영은 미국 유엔 제재가 있더라도 그거 무시하고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임명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러면은 북한한테 일부 환심을 살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고립됩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북한의 미국의 유엔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을 그냥 일방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시킨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이 대한민국 정말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좀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설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세 번째 앞을 이야기도 짧게 짚어드리죠. 아동학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작두타기를 가르친 엄마, 중학교 교사가 담당 학생이 어머니로부터 학대 피해 의심 신고했고요.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날마다 산에 올라가 작두타기와 줄타기를 배우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신내림과 신빵 영업을 강요받았다. 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머니가 50대인데 경찰에 입건됐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김소영 교수님 무속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떤 신내림을 권유하면서 작두타기를 연습시킨 것을 이제 학대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된 논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저게 이제 작두타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칼 위에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좀 더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이제 자세한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녀가 원치 않는 것을 부모가 강요하는 것을 학대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제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공부하기 싫어요. 너무 피아노 치기 싫은데 막 엄청 강요한다. 이거 학대로 볼 거냐? 이제 물론 좀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러한 논란들도 저는 앞으로 계속 제기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저는 그런 논란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인권이 너무 이제 열악했고 이제 자녀는 오로지 부모의 것이라는 어떤 인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이 좀 침해당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앞으로도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합을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사건 해결하러 가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말입니다.
평범한 고물상에 굉장히 값비싸게 팔린 고물이 있다고 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물이 얼마에 팔렸길래 늘 그렇듯 사건 현장엔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가보시죠. 고물상과 로켓 그리고 500만 원. 세 가지 단서를 봤습니다. 야, 고물상 로켓 500만 원. 이게 어떻게 엮이는 건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고물상입니다. 어떤 일이 이 고물상에 벌어진 것인지 더 상세히 들여다보시죠. 700만 원에 팔린 고철더미. 굉장히 값비싸게 팔린 거죠, 고물상에서. 지난 3월 20일 경기 평택의 한 고물상에서 녹슨 철제 보관 박스를 포함해서 고철 폐기물 10개를 한 남성이 판매할 수 있는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고물상 측은 700만 원을 주고 이들 고철을 매입했다라는 건데, 박승미 변호사님, 이 고물상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고물상인 것 같은데 무게를 달아서 무게대로 고철값을 매기는 그런 고물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철더미 10개에 70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뭐 굉장히 무거운 고철이라는 얘기겠네요?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리어카를 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예. 모습은 소형 고물상 운영 형태고요. 예. 고물상은 소형 고물상 외에도 중형 고물상, 기업형의 대형 고물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양의 고철이 유입될 때는 중형 이상의 고물상에서 취급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유입한 고철들은 이 고물상들이 분류한 다음에 철강회사나 재활용 공장으로 인도를 합니다. 예. 즉, 이 고물상은 고물상 자체 내에서 보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철들을 계속해서 유통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통당 가격을 책정할 때 매일 공시되는 고철 종류별 시세가 있습니다. 예. 이 시세에 무게를 곱한 그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700만 원 정도이면 적어도 1톤 이상은 좋게 됐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한 무게네요.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의 고철이 유입되니 고물상 입장에서 좋고, 그리고 이 고철을 처분하려는 입장에서도 폐기도 어차피 해야 하는데 700만 원이나 받고 이렇게 많은 고물상을 한 번에 처분하게 됐으니 상당히 만족해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굳이 기사가 날 것 없는 서로에게 좋은 딜이었어요. 굉장히 쿨한 쿨딜, 굿딜, 이너프딜이 됐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도대체 값비싼 700만 원에 팔아넘긴 그 고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로켓. 로켓. 설마 함께 보시죠. 700만 원짜리 고철의 정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팔린 고철들 알고 보니 진짜요? 로켓 나로의 부품들이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이명박 정부 때 몇 번 실패하면서 간신히 성공했던 그 나로 맞아요? 맞대요. 고물상의 판매를 의뢰한 대상은 심지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줄여서 항우연 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로는요, 2013년 발사에 성공한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데 정말로 우리나라 우주 과학의 기념비가 될 만한 나로의 부품을 700만 원을 받고 넘겼다고요? 에이, 박세현 변호사님, 설마요? 그거 다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고물상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물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700만 원짜리 고철이 일반 주거시설이나 공장에서 나온 물품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 10번의 연기와 2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한 나로 발사체 부품 중에 일부가 700만 원의 고철로 팔려 나간 것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실화입니다. 네. 당시에 이 나로 발사 성공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뭉클해했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이 항우연이 국책우주개발연구기관입니다. 이 예. 항우연이 대전 본원뿐만 아니라 전남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있어요. 예. 그렇죠. 이 나로 발사 이후에 일부 부품을 전시 목적으로 우주센터로 옮겨오게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부품은 공터에 방치해두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에 발사하는 장면도 저희 당시 그때 제가 채널A에서 생중계하기도 했었거든요.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야, 이렇게 역사적인 나로의 부품을 방치한 것도 황당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700만 원을 받고 고물상에 팔았다? 제 상식에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서가 등장을 합니다. 500만 원. 아니 700 받고 팔았다는 것도 황당한데 여기서 500은 어떤 돈인지 더 자세히 함께 들여다보시죠. 황당함의 연속입니다. 뒤늦게 항우연이 고물상으로 다시 달려갔다고 해요. 폐기물 중에 철책 박스 안에 중요한 부품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킥 모터라는 부품입니다. 이 킥 모터는요,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소형 로켓입니다. 야, 이거를 우리나라가 300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나로의 핵심 부품이에요. 아니, 로켓을 쏘아 올리면 뭐합니까? 그 로켓 안에 담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추진체가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300억을 들여서 개발에 성공한 그게 킥모터인데, 그거를 좀 다시 사러 500만 원을 주고 되찾아왔다. 받았던 돈 700 중에서 도로 500을 토해낸 셈이 다 되는 셈인데, 박성무 변호사님, 아니 만약에 이 300억 들여서 투자한 킥모터 기술이 뭐 여기저기 뭐 유출됐다, 뭐 일본이나 중국 혹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걸 이렇게 다룹니까? 나로 우주센터가 일부 품목을 폐기물로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10개 품목을 고물상에 팔게 되는데 예. 그중 하나가 가로 3.1m, 세로 3.1m, 높이 1.5m의 철제 박스였습니다. 바로 이 철제 박스 안에 킥 모터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인데, 사실 나로가 2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1단 로켓은 2단부를 우주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고 러시아가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2단 로켓 킥 모터가 위성체를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고 바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즉 나로 전체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킥모터가 실제 비행에 사용된 비행 모델은 아닙니다. 예. 당시에 항우연이 총 15개 인증 모델을 개발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여러 조건 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험해보기 위해 15개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보철로 팔려간 이 철제 박스 안의 킥모터였던 것이죠. 그렇군요. 저희가 로드뷰라고 하잖아요. 거리를 찍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그것부터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난해 9월 찍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뒤편 주차장을 찍은 거리 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녹이 잔뜩 쓴 노란 철제 상자, 바로 저 같은 상자 안에 킥오프가 들어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부품을 왜 저렇게 방치했을까도 의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항우연 측이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항우연 측의 해명도 저희가 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철제 상자 속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신입 직원도 몰랐다. 담당자 인수인계가 안 돼서 발생한 일이다. 인수인계 문제라는 겁니까? 애초에 이 철제 박스 안에 킥 모터를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전임 담당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10일 만에 500만 원에 되사온 겁니다. 야, 너 그거 팔았어? 야, 그 안에 킥오프 있어. 이렇게 된 거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물상 측에서 500만 원이라도 받고 다시 되팔아준 게 다행이라고 다행이죠. 생각해요. 사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까지 이루어졌는데 일부 돈을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다시 되팔아줘야 할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우연 측에서 전후 사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고물상 측에서 되판 것으로 보이는데, 항우연 측에서는 이 철제 박스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신입 담당자가 뚜껑을 한 번만이라도 열어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집에서 예. 상자 재활용품 버릴 때도 종이 박스 안에 혹시 뭐 들어있나 안 있나 네. 보고서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 폐기물을 처분할 때 관련 예. 검토 보고 의견서에 따르면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고 외부에는 녹이 많이 슬어서 흉물 상태다 보니 민원인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예. 이 항우연이 자체 내부 감사에 착수해서 책임 소재를 발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동안 시제품에는 1년 번호를 붙여오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나로뿐만 아니라 누리호도 개발 중입니다. 누리호의 경우에는 시제품에도 1년 번호를 붙이고 폐기할 때는 절단하는 등으로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박성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사건 시원하게 파헤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강릉과 속초는 관측 이래 109년 만에 6월 최다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진 건데 오늘 상황은 어떤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7월의 시작인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어제만큼 많게 또 강하게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제까지 강한 비를 뿌려댔던 비구름대는 현재 동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갔는데요. 오늘 낮 동안 남아있는 비구름대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충청, 영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 하늘에 간간히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시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시면 강원 영동과 전북, 영남 지역에는 5에서 20mm, 충청에는 5mm 안팎의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26도, 광주와 대구는 27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장마 전선은 일요일쯤 다시 북상하면서 남부와 제주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장마철인 만큼 계속해서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사파남까지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집값 폭등에도 다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바로 논란에 대해서 오늘 본방에서 못한 이슈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라방에도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특히 강원 동해 쪽에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